한글은 정말 지편전 학자들이 전부 만든 글자였을까요? 기록을 보면 답은 한쪽으로만 닫히지 않는데요. 왕의 책상과 신하들의 상소 사이로 들어가 볼게요. 세종 때 조선의 공식 글은 한문이었는데요. 백성말은 살아있었지만 적기는 어려웠죠. 억울한 일도 남의 붓을 빌려야만 했고요. 세종은 이 불편을 왕의 일로 받아들였어요. 왕은 의학, 농사, 음악까지 직접 챙겼거든요. 그래서 새 글자도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죠. 문제는 누가 실제로 만들었느냐는 점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답은 지편전 천재들의 작품이죠? 하지만 실록의 첫 문장은 꽤 다르게 들려요. 실록은 새 글자를 임금이 친히 만들었다고 적어요. 여기서 친이라는 말이 논쟁의 불씨가 됐고요. 왕이 명령만 했는지 손으로 설계했는지 갈려요. 그런데 지편전 이름은 창제 발표에 안 보여요. 나중에 해설책에서 학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창제와 해설은 같은 일이지만 같은 역할은 아니에요. 정인지 서문도 왕의 창제를 먼저 세워요. 그래서 친제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요. 반대로 지편전의 역할도 지워선 안 됩니다. 학자들은 글자의 원리와 쓰임을 풀어냈어요. 논쟁의 핵심은 공로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왕 혼자냐 지편전이냐보다 더 복잡했죠. 지편전은 왕 곁에 최고 연구기관이었어요. 젊은 학자들은 밤새 책과 씨름하곤 했고요. 그 능력 때문에 창제자로 오해받기도 쉬웠어요. 하지만 세종은 소리를 연구한 왕이기도 했어요. 소리를 다루던 경험이 문자 설계와 맞닿았죠. 새 글자는 말소리를 잡아내려는 도구였어요. 당시 지식인은 중국 문서도 깊이 읽었고요. 세종도 그 지식을 신하들에게 자주 물었죠. 왕이 배운 사람들을 부린 구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1443년 새 글자 발표가 나옵니다. 처음 이름은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였죠. 이름부터 백성을 향한 방향이 선명했어요. 놀라운 건 그 글자가 28자였다는 점이에요. 복잡한 한자 수천자와 완전히 다른 길이었죠. 다음은 발음기관 모양에서 힌트를 얻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틀로 설명됐어요. 새 글자는 오해우는 글자보다 만드는 법에 가까웠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다는 평가가 붙었어요. 하지만 쉬운 글자는 양반 질서를 흔들 수 있었죠. 글을 독점하던 사람에게 위험한 발명이었거든요. 세종의 의도는 따뜻했지만 정치는 차가웠어요. 새 글자는 발표되자마자 반대의 벽을 만나요. 그 벽의 앞에는 최만리라는 신하가 섰어요. 이름이 남은 이유는 반대가 너무 구체적이라서예요. 최만리는 지편전 부재학 높은 학자 관료였어요. 그는 무식한 반대자가 아니라 체제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래서 상소는 단순한 고집보다 더 무거웠고요. 최만리 일행은 새 글자가 사대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중국 문자를 쓰는 질서가 흔들린다고 여긴 거죠. 또 쉽게 배우면은 학문의 길이 얕아진다고 걱정했어요. 형벌 문서에 쓰면 억울함도 생긴다고 했고요. 반대는 문화, 외교, 법을 모두 걸고 나왔어요. 그 말이 모두 틀렸다고만 넘기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끝은 백성보다 질서였죠. 세종은 이 지점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기록 속 세종은 신하들의 지식부터 따져 물었죠. 운서를 아느냐는 식의 날선 반문이 나옵니다. 왕은 감정이 아니라 전문 지식으로 맞섰어요. 이 장면은 세종 친제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모르는 왕이라면 그렇게 따지기 어려웠겠죠. 그렇다고 모든 작업을 왕 혼자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가 프로젝트는 늘 손과 머리가 여럿 필요하니까요. 핵심 설계자는 세종, 해설자는 지편전으로 보입니다. 그 균형을 놓치면 어느 한쪽만 과장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파는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했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은 글자 자체보다 변화였어요. 누가 글을 읽느냐는 곧 힘의 문제였거든요. 쉬운 문자는 그 힘의 문턱을 낮추는 장치였죠.
왜 가장 똑똑한 학자들이 쉬운 글자를 두려워했을까요? 상소 속 반대는 겉으론 나라 걱정이었어요. 안쪽에는 지식인의 자리도 함께 걸려 있었죠. 글을 배우는 길이 짧아지면 구별선도 흐려져요. 그 선을 지키는 쪽엔 변화가 불안했겠죠. 세종은 그 불안을 알면서도 다른 쪽을 봤어요. 그에게 더 급한 건 못 쓰는 사람의 입이었거든요.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말은 여기서 힘을 얻어요. 하지만 좋은 뜻만으로 반포가 되는 건 아니었죠. 왕은 반대를 꺾고 설명서를 준비하게 했어요. 그 설명서가 바로 훈민정금 해례였고요. 그 책이 없었다면 논쟁은 훨씬 어두웠을 거예요. 해례는 글자가 왜 그런 모양인지 설명했어요. 자음은 목구멍, 혀, 입술의 움직임과 이어졌고요. 소리의 세기와 울림까지 글자에 얹으려 했죠. 이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관찰의 결과였어요. 이런 체계성은 오늘도 한글의 강점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15세기 현장에선 모두가 환영하지 않았어요. 최만리는 끝까지 왕의 속도를 위험하게 봤어요. 후대 평가는 그를 반대파로 기억하게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그는 악당이라기보다 질서의 수호자였죠. 세종은 그 질서가 놓친 사람을 보고 있었고요. 두 사람의 충돌은 선악보다 방향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역사는 세종의 방향에 더 오래 머물렀죠. 1446년 훈민정금은 마침내 세상에 반포돼요. 해례 보는 원리와 예시를 함께 담은 설명서였죠. 정인지와 학자들은 그 책에 설명을 붙였어요. 이때 지편전의 공로가 기록으로 또렷해집니다. 창제의 주체와 반포의 실무가 함께 보이는 순간이죠. 한글 탄생은 한 사람의 천재와 조직의 노동이 만난 일이에요. 이 균형이 한글의 출생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해요. 그 뒤 세 글자는 바로 모든 문서를 바꾸진 못했어요. 공식 세계의 한문은 여전히 강하게 남았고요. 한글은 먼저 필요한 곳을 파고들며 살아남았어요. 불경 번역과 편지, 노래가 그 길이 됐죠. 느렸지만 사라지지 않은 점이 더 놀랍습니다. 세종은 아픈 몸으로도 문자 문제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는 왕좌의 권한을 백성의 입 쪽으로 밀었죠. 그 선택은 통치 기술이면서 배려이기도 했어요. 한국 문화가 오래 기억하는 세종의 얼굴도 여기서 나와요. 위에서 베푸는 자랑보다 아래를 본 설계였거든요. 최만리의 얼굴도 함께 봐야 이야기가 완성돼요. 그의 반대가 있었기에 세종의 선택도 선명해졌죠. 반대파가 없었다면 갈등의 크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글은 박수 속에서만 태어난 문자가 아니었어요. 왕의 고집, 학자의 노동, 반대의 압박이 겹쳤죠. 그래서 탄생 장면은 더 인간적이고 더 강합니다. 한 글자의 뒤에는 왕궁 전체의 긴장이 있었던 셈이죠. 반포 뒤에도 한글은 낮은 곳에서 힘을 키웠어요. 여성의 편지와 생활 기록에도 길이 열렸고요. 궁중과 민간 사이를 오가며 쓰임이 넓어졌죠. 처음 반대한 사람들도 그 흐름을 막진 못했어요. 문자는 한번 필요를 만나면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세종이 본 것은 바로 그 필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제설이 중요한 이유도 왕의 책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지편전 공로가 중요한 이유는 지식의 협업을 보여줘요. 둘 중 하나만 고르면 기록의 절반을 놓치게 돼요. 기록은 왕의 창제와 학자들의 해설을 함께 남겼죠. 그리고 최만리 상소는 그 선택의 위험을 증명해요. 그래서 한글은 발명품이자 정치적 결단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쉽게 쓰는 글자엔 그런 긴장이 숨어 있어요. 자부심은 사실을 지울 때보다 바로 볼 때 커져요. 세종만 지켜 세워도 지편전만 내세워도 부족합니다. 기록이 말하는 건 설계, 해설, 반대, 반포의 연결이에요. 이 연결을 따라가야 한글 탄생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영웅담보다 기록이 더 흥미로운 이유죠. 한글은 천재의 순간이 아니라 버틴 결정의 결과였어요. 그 결정에 학자들의 손이 현실의 모양을 붙였고요. 반대의 기록은 그 가치가 공짜가 아니었음을 말해요. 결국 질문의 답은 하지만 그보다 왕이 먼저입니다. 지편전은 만든 주역이라기보다 완성의 동반자였죠. 최만리는 실패한 반대자이자 시대의 불안을 남겼고요. 세종은 그 불안을 넘어 새 문을 연 왕으로 남았어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일.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한글의 시작을 알면 오늘의 글자도 다르게 보입니다. 왕의 결단과 사람들의 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